아빠, 이분은 누구세요? 저 사람 아니야? 18층. 맞아. 요즘 15층 그 여자랑 다른 동네 찻집에서 만나는 걸 본 사람이 있대. 아파트 경비실 CCTV 영상이 단톡방에 올라왔대요. 어떤 여자분이랑 가까이 있는 장면이요. 오빠, 남편이 모든 걸 알게 됐어요. 18층 남자, 15층 여자. 제 2화 파국의 시작. 아빠, 이분은 누구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입이 마르고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미정 씨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고 그 눈빛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은주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은 보험관리사셔. 연금보험 상담을 받고 있었어. 은주의 눈이 제 얼굴에서 미정 씨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세요? 은주의 눈이 잠깐 찻잔 2개를 훑었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가 재빨리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미정 씨가 현관으로 향하자 은주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은주의 인사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이정 씨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응, 미리 연락 안 하고 와서 당황하셨죠? 아니야. 괜찮아. 앞으론 연락하고 올게요. 은주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을 넣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데워 드세요. 알았어.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은주가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주야, 네, 고맙다. 갈게요. 쉬세요. 문이 닫히고 은주의 발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 미정 씨가 앉았던 자리가 아직 따뜻했고 찻잔에 차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네. 문호 씨는요? 잘 모르겠어요. 저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조심해야겠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을 지날 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문호 씨, 아파트에서 만나긴 힘들 것 같아요. 따님이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은주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또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럼 밖에서 만날까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으로요? 한참 뒤에 답이 왔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새 정거장 떨어진 동네로 갔습니다.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먼저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보이는 구석진 자리.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 씨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맞은편에 앉아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고 따뜻한 유자차 2잔을 시켰습니다. 우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문호 씨, 네, 35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그냥 살았어요. 행복하셨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틴 것 같아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35년을 버텼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녀가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신혼여행 첫날부터 때렸어요. 첫날부터요? 네. 이유도 말해주지도 않고 친구도 못 만나게 했고 전화도 감시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준혁이한텐 잘해줬어요. 아이는 예뻐했어요. 저만 미워했죠. 왜 떠나지 않았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준혁이도 있었고 무엇보다 창피했어요. 문호 씨를 버리고 간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정 씨, 그때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더 기다렸어야 했어요. 우린 서로의 미안함을 나눴습니다. 35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말들을요. 차가 식어갈 무렵 미정 씨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호 씨,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웃지 마세요. 안 웃을게요. 말해보세요. 문호 씨를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35년 전에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땐 너무 어색해서 못했거든요. 이 나이에 바보 같죠? 아니에요. 좋아요. 불러보세요. 오빠? 그 한마디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35년 전에 듣지 못했던 말, 이제야 듣는 말. 오빠. 미정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부르니까 진짜 좋아요.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그 웃음은 3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찻집 구석에서 두 늙은이가 마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간절한 눈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차를 한 잔 더 시켰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대추차. 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찻집에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나요. 차 마시고 얘기하고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좋아요.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 위로. 그녀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가락이 서로 엉켰습니다. 자연스럽게 35년 전처럼
오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아쉽지만 헤어져야 했습니다. 따로따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정이 먼저 나가고 5분 후에 제가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나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렇게 우린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린 같은 찻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테이블 위로 비스듬히 떨어졌습니다. 미정의 손등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나이든 손이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하지만 제 눈엔 여전히 예뻤습니다.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저마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 35년 전에 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미정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고르고 평온한 숨소리. 향기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샴푸 냄새 같기도 한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향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찻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낮은 음악 소리만 흘렀습니다. 가끔 찻잔 부딪히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그런 작은 소리들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빠, 응,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요. 나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빛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도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순둘의 얼굴이, 주름진 눈가가,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오빠, 저 예뻐요? 응, 예뻐. 거짓말. 진짜야. 미정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35년 전처럼. 어느새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준혁 엄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찻집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람이었습니다. 12층에 사는 여자.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이정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웬일이에요? 이 동네까지 오셨네. 아, 네.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네, 혼자요. 어머, 근데 방금 나오신 분은요? 같이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문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요? 의심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손님 어디로 가세요? 아무 데나요. 일단 출발해 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 분명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잘 넘겼을까요? 집 근처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눈치챘으면 어쩌지? 소문을 퍼뜨리면 어쩌지? 미정은 괜찮을까?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참 후에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응. 미정이는 잘 들어갔어? 저도 잘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일단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눈치챈 것 같아요. 계속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조심해야겠어. 네. 그게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봤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인사를 하려는데 눈을 피했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문이 났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두 여자가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타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18층. 맞아. 요즘 15층 그 여자랑 다른 동네 찻집에서 만나는 걸 본 사람이 있대. 남편이 병원에 있다면서.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더 숙이고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봤습니다. 우리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겁니다. 찻집에서 본 그 여자가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와 남편이 병원에 있는 여자, 같이 찻집에서 나왔다더라. 아는 사이 아니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더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저 오래전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뿐인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랑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CCTV 영상이 단톡방에 올라왔대요. 은주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빠랑 어떤 여자분이랑 가까이 있는 장면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미정을 안았던 그 장면. 그게 CCTV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 삭제는 됐대요. 근데 이미 몇 명이 캡처했다고 하더라고요. 은주야, 그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고장 났었어요? 응.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고 그분이 무서워해서 부축해드린 거야.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지금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찻집에서 봤다는 얘기도 있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무것도 안 물을게요. 근데 아빠, 제발 조심하세요. 동네 사람들 입이 무서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분은 오래전에 알던 분이야.
아주 오래전에 은주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아빠, 조심하세요. 제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CCTV 영상의 찻집 목격까지 모든 게 꼬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분간 연락하기 힘들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알았어요. 소문이 병원까지 들어갔나 봐요.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요. 오빠도 조심하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미정이 위험한 건 아닐까? 남편이 화를 내는 건 아닐까? 혹시 또 때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단지한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나선 길이었는데 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발목을 접질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건강해 보이는 사람. 괜찮으세요? 일어서려 했지만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가 제 발목을 살폈습니다. 말없이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켜 세워 벤치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편안하고 낯설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입가의 선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는 걸까? 혹시 이 아파트 사세요? 네, 여기 앞동 15층이에요. 15층. 미정이 사는 층. 아, 그래요. 저도 여기 앞동 18층인데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최준혁이에요. 최준혁. 최 씨. 미정 남편 성이 최 씨였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부모님 댁에 잠깐 머물고 있거든요. 우린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악수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발목 조심하세요. 네. 고마워요, 준혁 씨. 그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젊은이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 며칠 후였습니다. 저녁 무렵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를 하나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는데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열흘 만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괜찮냐고, 많이 힘들진 않았냐고, 혹시 남편이 또 때리진 않았냐고.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소문 때문에, 시선 때문에 모든 게 우릴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린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인사치레처럼, 낯선 사람들처럼. 제 차례가 왔습니다. 계산을 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 그 젊은이였습니다. 18층 선생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발목은 괜찮으세요? 며칠 전 일을 기억한 모양이었습니다. 네, 많이 나았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다행이네요. 그때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미정이 나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그녀가 그를 불렀습니다. 젊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최준혁, 미정의 아들. 며칠 전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이 미정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미정이 우리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우린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혁 앞에서 너무 친밀해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두 분 아세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응.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이야. 목소리가 평온했지만 장바구니를 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며칠 전에 제가 18층 선생님 도와드렸어요. 산책로에서 발목을 다치셨거든요. 미정이 저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 앞에서 그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괜찮냐고, 그 많은 말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미정이 말했습니다. 네.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과 준혁이 멀어졌습니다. 준혁이 엄마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제야 준혁을 제대로 봤습니다. 얼굴이 미정을 많이 닮았습니다. 눈매와 입가의 선이 특히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미정의 인생,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그녀의 삶, 준혁이라는 아들, 남편이라는 사람, 35년이라는 세월, 그 모든 게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15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우린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린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타지 않았고, 복도에서 보이면 방향을 돌렸습니다. 문자도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또다시 혼자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TV를 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3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을 잃었던 그때처럼 텅 빈 가슴, 메마른 감정,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느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택시 한 대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내렸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몸이 많이 여인 사람이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결연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힘겹게, 하지만 단단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확히 제가 서 있는 18층 방향을 봤습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최상도, 미정의 남편,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 시간에 왔다는 건 뭔가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다 깨끗이 끝내고 가겠다. 미정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했다던 그 말.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그리고 죽기 전에 그걸 다 정리하려는 겁니다. 아래에서 그 남자가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여기로 올까요? 아니, 15층으로 갈까요? 미정은 괜찮을까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의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누군가의 발소리.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정적 같았습니다. 뒤척였습니다. 새벽 내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미정 생각만 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괜찮을까요?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또 때린 건 아닐까요? 일어나야 할까요? 내려가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내려가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지는 동안 저는 여전히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의 문자였습니다. 오빠,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문우 오빠를 만나고 싶대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후 3시 단지 뒤편 정자에서요. 어떻게 하죠? 모두를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지 잠깐 고민했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생각에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갈게. 정말 괜찮겠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미정이도 조심해. 문자가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6의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미정의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할까요? 무엇을 따질까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오전 내내 시계만 봤습니다.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복도가 고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을 지날 때 멈추고 싶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을 나서 단지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정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 몸, 장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최상도였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우린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문의 주인공을 직접 확인하러 온 남자. 마침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만에 재회한 문호와 미정.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소문과 시선, 은주의 걱정, 준혁과의 묘한 인연, 그리고 최상도가 쥔 카드. 죽음을 앞둔 남자가 터뜨리려는 진실은 무엇인가? 3화에서 계속됩니다. 에필로그. 거실에 준혁이 앉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입니다. 엄마, 응. 오늘 또 18층 선생님 만났어요. 차를 따르다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 네.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뭔가 편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하게 처음 만난 분인데 낯설지가 않아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저는 차를 받아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멍하니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응. 그분이랑 좀 더 친해지고 싶어요. 대화해보니까 진짜 멋진 분이더라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문호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상하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35년 전 제가 선택하지 못했던 미래. 문호 오빠와 함께였다면 어땠을까요? 준혁이는 아니,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왜 한숨 쉬세요? 응, 괜찮아.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엄마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야. 아빠가 또 그러셨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이는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지만 얼마나 오래, 얼마나 심하게 그랬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엄마, 이제 참지 마세요. 준혁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남편이 문호 오빠를 만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다 정리하고 간다던 그 말, 35년간 숨겨왔던 무언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창밖을 다시 봅니다.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하늘처럼